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혜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네, 시험 공부, 네,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시험 치르시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치렀던 문제 저도 전달받아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한번 문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제가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상했던 문제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 자체를 이제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난이도는 이제 중하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들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기존의 관세자 시험에 나왔던 출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역 실무 3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서는 이제 대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에서 각각의 물음 하나하나씩 출제가 되었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수준 또한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연계된 답안 혹은 어떤 심오한 판단을 요하는 그런 내용보다는요, 좀 법규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그 CISG, 그 다음에 인커텀즈, 그리고 플러스 UCP 600. 우리가 이걸 세 가지를 3대 법규라고 해가지고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도 한 번씩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다독을 하고 회독수를 높일 때도 별개로 따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쭉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3대 법규 이외에도 물론 다른 곳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주요 국제 법규를 중심으로 좀 기본에 충실해서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전반적으로 답안은 잘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그러했고, 범주를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전체적인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라고 하는 흐름에서요, 보험 파트 나왔었죠. 그리고 또 결제와 관련된 UCP 600이라든지 그 다음에 CIS와 관련된 것들 나와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운송이라든지 종료를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보험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쭉 보는 순간 분명히 물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을 거야.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 안도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고지 의무, 그 다음에 담보. 고지 의무와 담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법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고, 단순히 고지 의무, 담보 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되어서 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뭐예요? 담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 이미 이론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고 모의고사에도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어서 모의고사 내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음에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기존의 관세사 시험에서 증권 자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는 사실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배운 건 아니에요. ICC라고 하는 협회 접합 약관이 개정이 될 때 그것만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증권의 양식도 개정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증권의 양식에서도 우리가 정리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약관 4가지. 그래서 뭐 3대 법규를 중심으로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MIA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되새겨서 고지 의무와 담보 그리고 이외에도 본문 약관 내용들을 잘 썼다면 30점 문제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10점이에요, 여러분. 10점.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했는다? 3번씩 읽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포인트가 이게 잘 안 되네. 네, 여기로 할게요. 네, MIA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쓸 때에는요, 답안을 쓸 때에는 이 고지 의무와 담보 의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썰을 푸는 게 아니라 MIA에 있는 내용, 규정을 명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론을 내용을 볼 때 꼭 MIA를 펼쳐놓고 법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비교해 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자, 고지 의무 그리고 담보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쓸 때 뭐 수험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를 쭉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담보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쓰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차 뭐예요? 위반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와 이것이 미치는 효력과 실질적인 보험료라고 했기 때문에 목차 자체를 이 순서로 놔도 돼서 우리가 목차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점수의 역할을 준다기보다는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구성을 하든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모범 답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일단은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쓰고 담보에 대한 내용들을 쭉쭉 써내려가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고지 의무 어디에요? MIA 1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고지 의무이다. 그래서 목차 구성 한번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반, 그리고 그런 위반에 대한 결과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위반과 결과를 목차를 나눌 수도 있는데 MIA 규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조항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양가로 이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계약이 소멸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목차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는 거 아니죠. 손해보상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원하는 건 뭐예요? 보험료를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기, 위법이 없었을 때에는 보험료는 환급돼야 된다. 그러나 위험이 분할이 가능하고 그 위험이 일단 개시된 경우에는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목차에 이제 담보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위반의 결과와 취소와 그것들에 대한 효과 그리고 보험료 이런 순서대로 적어주는데 보면은 담보 위반 33조 3항에 있는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해제된다. 다시 말해서 면책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에는 양가로 이번에 보게 되면은 담보가 충족되어는 항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담보 위반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을 것이고 담보 위반이 있을 때는 손해 발생일 이전에 그 위반이 고정이 되어 담보가 충족되어 항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써주고 마지막에 보험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해제가 된다. 면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지할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일자 이전에 경과보험료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장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목차를 한번 잡아봤을 때 각각의 3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서는 1점,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는 1점. 그래서 합이 5점, 3, 1, 1 해서 총 10점을 구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잘 썼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 가서 볼게요. 이번에는 뭐예요? 담보의 정의를 쓰래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해서 막 흥분해서 쓰셨을 것 같은데 문제 3번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MIA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의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담보의 정의를 5줄, 6줄, 10줄을 썼어도요. MI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담보라고 하는 정의를 MIA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어디? 33조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까지도 같이 써주는 거지. 그래서 담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특정한 사항이 행하여질 것이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특정한 사실 상태에 대한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담보라고 한다. 그리고 문제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차를 그냥 잡는 거야. 명시담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묵시담보. 그래서 목차를 잡는데 두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써주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명시담보, 묵시담보 했을 때 이론상에 있는 내용을 적을 것이냐, MI에 있는 내용을 적을 것이냐인데 가장 좋은 최애 정석은 뭐예요? 일단은 명시담보도 그렇고 묵시담보도 그렇고 담보의 모든 내용들을 MI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에 있는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MI에 있는 담보에 대한 유형에 대한 규정을 사실 같이 써주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뭐 내가 이론상에 있는 내용으로만 명시담보 2개, 묵시담보 2개를 각각 설명했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점수는, 내용이, 왜냐면 MI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맞았을 것이야.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봤을 때에는 이론과 MI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주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10점 문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보에 대한 정의를 잘 쓰고 명시담보에 대한 정의를 2가지를 잘 쓰고 묵시담보도 2가지를 잘 썼으면 총 10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본문약관인데 이건 뭐예요? 4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도요 4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본문약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뭔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는요 그냥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까지 총 4가지에 있는 담보 본문의 약관을 나열하기만 하면 돼요. 나열하고 설명을 2줄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중거보험 약관, 그 다음에 타보험 약관, 약인 약관, 선서 약관이라고 하는 약관의 내용만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되는 문제. 근데 이론상에 배웠던 것들을 그냥 뛰어넘고 무시하고 뭔가 MIA만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서 점수가 당락이 좀 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여기서는 좀 기억을 해낸 분들만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 항목당 2.5점씩 곱하기 4 해가지고 10점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험장에서 답안을 지난주에 열심히 쓰고 오신 수험생분들은 이제 저의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내가 답안을 그렇게 썼나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이번 시험을 잘 쳤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어디서 나왔냐면 CISG랑 그 다음에 인커텀즈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CISG 인커텀즈 그냥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뭔가 왜냐 2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2문제가 같이 나온 거 있었어요. CISG와 인커텀즈에서 위험의 이존을 비교하라던가 하는 경우, 아니면 둘의 어떤 상호간의 어떤 관계를 비교하는 거, 혹은 계약의 성립이나 이해, 종료 이런 것들 우리 모의고사 시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우선 적용. 그런데 우린 이미 알아요. CISG는 인커텀즈가 CISG 우선한다라는 걸. 근데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뭐래요? CISG 구조의 근거에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대로 우리는 목차를 구성해줘야 돼요. 6점밖에 일단 안 된다는 걸 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4점은 어디 있어요? CISG 2조랑 인커텀즈 소개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배점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CISG 구조를 일단 쓰는 거야. 구조 우리 다 외웠잖아요. 모의고사에도 출제했었죠, 제가. 그래서 구조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는데 구조 내용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뭐예요? 합의한 관행과 관례에 구속이 되며 그리고 구조의 2항에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관행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 당해거래와 동종의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이 묵시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 생각엔 다 잘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설명도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한 점수 배점은 3점을 생각을 해봤고요. 나 이제 여기서 해야죠. 우선 적용이라는 목차를 잡던 해서 내용을 결국에는 뭘 써주느냐.
제시드린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 이걸 해야죠. CISG는 무엇은 어떤 성격이고 인커텀즈는 어떤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커텀즈는 뭐예요? 통일 규칙이고 CISG라고 하는 거는 협약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당사자들이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 적용이 된다. 일단 적용이 돼. 대신에 CISG 구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CISG는 관습과 관례 구성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한 것들은 결국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규정을 그냥 쓰고 우선 적용 우선한다. 이게 아니라 왜 우선하느냐를 여기서 좀 밝혀줘야 되는데 보면은 합의에 따라 CISG가 적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인커텀즈는 계약에 편입이 되어 계약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인커텀즈는 국제거래시 국제적인 통상적인 어떤 관행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결국에는 뭐예요? 동일한 효력이 있는 CISG에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도 3점. 두 번째 물음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려움이 없어요. 난이도 화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CISG 2조, 이거 모의고사 이미 냈던 거예요, 제가. 그쵸? 적용이 배제되는 거? 이거 다 외워야 했어. 근데 모의고사 때 보니까 이거를 진짜 100% 똑같이 쓰는 수험생이 있었고 어떤 수험생은 좀 키워드를 빼놓은 수험생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요. 6가지 6점이고요. 8가지 8점입니다. 그 말은요. 한 가지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차 고민 없이 CISG 2조 6점. 그래서 6가지 쭉 써주면은 되는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항에 개인용, 가정용, 가정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만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았어야 했던 경우도 아니라면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총 6개 이런 다만 이하까지도 써주셔야 6점이에요. 그런 거 놓치면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자, 이거 뭐예요? 기출문제. 역할, 하지 않는 역할 쓰는 거. 8개 쓰라고 했죠. 이거는요, 이미 인커텀즈 2020이 개정된 이래로 이미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핵심 체크 뭐예요? 무조건 나왔던 기출문제는 봐야 된다. 나왔기 때문에 X 표시가 아니라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좀 관세사 시험의 특징인데 특히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만에 또 나온 케이스. 그래서 8가지 쓰면 돼요. 다 안 써도 돼요. 소개문 7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아도 8가지만 생각을 잘해서 썼으면 14점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 첫 번째 문제가 단순 어떤 암기식의 나열식의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서 진짜 그것을 암기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좀 이해들로 하고 제 생각엔 나름 출제자가 수험생들의 어떤 답안의 변별력, 점수의 난이도,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했던 문제가 아닐까 싶으나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이고요. UCP 600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딱 받자마자 키워드를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어야 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때 다 다루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문제가 뭐 100%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 그대로 제가 은행의 면책 조항을 쓰라고 했고 이거 뭐예요? 심지어 16점이에요. 30점 중에 16점이라서요. 아무리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쓴다 한들 이거 6점, 이거 8점이에요. 면책은 16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34, 35, 36에 있는 규정을 누가 정확하게 잘 썼느냐가 결국에는 또 변별력을 갈라주는 문제였겠죠. 자, 일치하는 제시요. 이거 목차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치하는 제시 UCP 600에 2조에 가게 되면 딱 한 줄짜리 문장 나와 있는 거 그거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용장의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의 규정, 국제표준 은행 간행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그러면 얘 2점입니다. 그 다음에 뭘 쓰래요? 15조에 나와 있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쓰라는 건데 이거는 4점.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일치하는 제시란 무엇인데 그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은행이 뭘 한다? 보면은 결제해야 된다. 그리고
하긴은행은 결제 매입해야 된다. 여기서는요, 주요 키워드를 놓치면 점수를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요.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매입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송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썼다면 6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갈까요? 14조 서류심사. 이미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다른 규정보다 특히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었고, 근데 14조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딱 A, B, C 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심사에 대한 기준 2점. B는 뭐예요? 심사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이건 3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유효기일에 대한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3점.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내용이 무엇인가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정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쓰면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중요한 기준과 기간과 유효기일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쭉쭉 쓰다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조금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채점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 면책 규정마저도 진짜 정확하게 썼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요, 특히 34, 35, 36조 중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35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점할 때는 분명히 키워드 하나하나 점수들이 많이 배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이제 34, 35, 36을 나눠 놓고 점수에 대한 배점을 생각해 봤을 때 5점, 6점,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6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유예 받아서 진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 유형 보면 이제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래도 항상 말했지만 내용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해라? 문장을 순번을 매겨서 나누어 놨을 때만 놓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죠. 대외무역법과 외국항거래법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외무역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법에서 나왔고요. 외국항거래법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행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 공부하기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기출문제의 특성상 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은 일단 무조건 외우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규정은요, 중요하고 필요한 규정 위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그래서 대외무역법 먼저 볼까요? 수입수량 제한 조치. 이거는요, 이거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잘 썼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외무역법 외국항법이 좀 심했어요. 전문직 시험인데 너무 지엽적이고 단순한 게 나열식에, 그리고 실무적으로 너무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요,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문제의 방향성이 저는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수량 제한 조치에 대해서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뭘 쓰라고 했냐면 공고와 그 다음에 공고에서의 적용의 시기와 기간과 대상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제한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뭐 시행령 법 있는 내용들을 목차를 머릿속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도요, 고민 없이 그대로 목차를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의 시기, 그리고 두 번째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이렇게 목차를 그냥 딱 써놓고 내용을 채워주는데 사실 여기 내용 그렇게 특별할 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각각 1.5 시기 쓰고 기간 쓰고 1.5점. 그 다음에 공고에 대한 대상 같은 경우에도 1.5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제한. 결국에는 나머지 점수가 모두 이 4번 목차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년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고, 특히 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답안했을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법에 따른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수입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부과기간, 끝난 날로부터 적용기간,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까지는 다시 조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고, 그런 다음에 다만 하면서 핵심 키워드 뭐예요? 180일이라고 하는 거.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축적했을 때에는 180일 이내에 수입수량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를 써주셔야지만
5.5점을 맞을 수가 있는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저는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고,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어디서 시행령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제시하고 있죠. 시행령 15조 2, 그 다음에 시행령 15조의 4.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액송금업자가 이미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왜? 이것이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액송금업자와 관련된 부분에 이미 개정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기출이 된 바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관련되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뭐였어요? 등록 요건. 진짜 이번에 등록 요건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왔어. 그리고 등록 요건 이외에 또 써야 되는 것이 이제 확보에 대한 기준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시행령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범위에서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과연 분명히 다들 잘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요건 같은 경우에 이제 6점, 그다음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4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답안을 못 썼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등록 요건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인적, 시설적인 기준들을 잘 썼으면 일단은 10점 중에 이제 6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제가 제시해둔 대로 목차를 자본, 그리고 인적인, 시설적인 걸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15조 2에 나와 있는 등록의 요건들만 정확하게 잘 쓰셔도 점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면 됐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조의 4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기준이 굉장히 많죠. 7가지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래요? 딱 4가지만 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당 1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4가지를 썼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이제 힘드셨을 텐데 우리 시험장에서 답안 열심히 잘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썼나?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자신감이 들었다, 어떤 날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계속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어차피 이미 이제 우리는 답안을 제출했고 걱정한다고 하여 답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되,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한 만큼의 분명히 결과는 주어집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의 출제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특정 해의 문제의 유형을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느끼시겠지만 최근 4, 5년간의 문제만 유형만 보더라도요, 지금 출제하는 문제의 유형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나는 답안을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한다. 그리고 주요한 법규 이외에도 다른 관련된 법규를 빼놓지 않고 같이 준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해설 강의 이렇게 보시고 또 올려드리는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또 다른 총평의 내용,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둘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체크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또 답안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